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YTN에 얼마 전에 이발을 했는데 머리가 아직도 많이 자라지 않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늘 건전한 생각만 가득한 이우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좀 더뎌요. 원래는 제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엔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건전한 제 생각을 말에 많이 한다. 어폐가 있었네요. 네, 어폐가 아니고 아니 뭐 솔직한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네. 근데 뭐 머리를 보통 이 미용실에 얼마나 자주 가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자주 가는 편은 아니죠. 네. 요즘 또 그 우리 물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용실 물가도 좀 많이 올라서 맞아요. 네. 물가 올랐는데 왜 머리에 물을 들이고 그래요? 아, 염색하고? 그래서 자주는 못 합니다. 네, 아니 올랐다면 염색도 못 해야죠. 네. 염색도 그래서 저도 한 4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근데 네. 까만 머리도 좋은데. 네. 예. 지금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하시려면 유튜브를 보시면은 평가 금방 가능합니다. 네. 예. 저는 까만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요, 제가?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겠죠. 아버지는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는 늘 저를 보면서 세상이 제일 잘생겼다. 네, 세상 물론 가장 그래요. 멋지다. 네. 그럼요. 네.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제가 1등이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어디 배우 누구든 다 그래요. 그렇죠. 배우한테도 제가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네.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그건 뭐 인지상정이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 자꾸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이뇨한 위원장이 그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또 그 설화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무슨 의견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방송은 열린 방송입니다. 자꾸 열린 그럼 뭐 열린 민주당, 열린 우리당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샵 0945로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주십시오. 근데 그게 얼마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언제든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 정말 기탄 없이 뭐 이우영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뭐 얼마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청취자분께서 문자 주셨잖아요. 앵커님께서 이제 질투하시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맞아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속마음도 아나 봐요. 예. 아유 참.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과 연관된 질문인데 앵커께서는 이제 부산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네. 부산 갈매기 사실은 네. 그 조용필 이 가왕이라고 그러죠. 조용필 선생의 돌아와요 부산을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저는 이제 세대가 이제 MZ 세대다 보니까 요즘 노래로 Everybody Come to 해운대 부산 바캉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저기 부산 엑스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죄송한데 오늘로 우리 막방으로 합시다. 네, 오늘로 막방으로 하고 네. 나 연배 좀 비슷한 사람으로 저걸 해야지.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네. 자, 부산 엑스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개최지가 내일 결정이 되는데요. 유치 경쟁에 나선 부산이 최종 선정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록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엑스포 대전이나 여수에서 열리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박람회들은 이제 인정 박람회입니다. 인정 등록 모두 5년 주기로 열리지만 규모와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전하는 등록 박람회는 6개월 동안 열립니다. 그래서 최대 3개월인 인정 박람회보다 기간이 2배 이상 길고요. 등록 박람회는 개최국이 부지만 제공을 하고 참가하는 각각의 나라들이 자비로 국가관을 설치하는 반면에 인정 박람회는 개최국이 국가관을 건축하고 참가하는 나라들의 유상이나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많으니까 인정 박람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갖고 우리가 다 이게 만들어주고.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 박람회. 네, 박람회 주제에서 그 주제도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 등록 박람회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광범위한 주제고요. 인정 박람회의 경우 특정 주제로만 할 수 있는데 우리
우리나라에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이 인정 박람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엑스포가 올림픽, 월드컵이랑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불리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엑스포는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이제 길어야 뭐 한 달 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정 박람회는 인정이 많기 때문에 3달입니다. 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번에 총 6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 등으로 50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사우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우디가 표 관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럽 그리고 최대 표밭인 아프리카에 구애 메시지를 던질 것을 감안을 하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험, 노하우를 전달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여기는 게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PT에 나설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우디는 2034년 월드컵 개최지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까지 하면 이제 독식론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에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엑스포,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까지 모두 유치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단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개최를 한다면 7번째 나라가 되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우디가 표 관리를 들어갔다. 이 표정 관리에 들어가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표 관리는 이거는 그만큼 표정 관리가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그만큼 본인들이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각해 보세요. 6개월을 하는데 사실 사우디 하면 뭐가 생각나요? 기름? 네. 야, 오늘 정말 손발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 호날두? 네. 호날두가 거기서 뛰죠. 네. 맞아요. 사실 그 사막의 나라 아니에요. 네. 근데 6개월을 죄송합니다. 미안해 해야 돼. 네. 6개월을 사막에서 이렇게 그걸 한다. 그게 참 저도 걱정이 돼요. 그 6개월을 어떻게 버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 여러 가지로 좋은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이런 도시가 흔하지 않거든요. 부산에서 해야죠.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우리가 결선 투표에 가게 된다면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이탈리아 로마를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로마가 갈 확률이 적어져서 우리가 간다면 유럽 국가들은 저는 우리나라를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럽 국가들이 가장 이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휴먼 라이트 워치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이 사우디에서 엑스포 개최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면 유럽 표들은 우리나라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본이 그저께인가 우리나라 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본의 한 표만 해당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저는 역전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최를 할 확률이 최소한 50%는 넘을 거라고 봅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사우디가 가져갈 확률은 50%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네. 예. 내일 몇 시요? 네. 그 시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0시. 네. 그러니까 모레 0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0시 조금 지나면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수요일 날 아침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는 결과를 보고 잘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우영 아나운서는 어차피 늦게 자니까 결과를 꼭 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카톡으로 저한테 꼭 이제 주시면은 네. 됩니다. 예. 별 딜레이 없이 제 시간에 딱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맞아요. 네. 예. 어차피 늦게 자잖아요. 뭐 퇴근이 늦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다음 엑스포 관련 이제 여야 반응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을 했습니다.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 시작 전에 이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부산 is ready 그리고 월드 엑스포 2030 부산 코리아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들고 부산 엑스포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대한민국 부산만이 가진 다양한 매력, 역동성, 무궁한 잠재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기회가 꼭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6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갖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끝까지 부산 개최의 염원을 모아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원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82개 나라 정상에게 직접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열정 역시 빛났다라고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 정부를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또 앞서서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민주당의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망언을 통해 엿보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태도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김가람 최고위원은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이제 일본이 부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역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부분들은 보면 정부 여당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촉진하는 계기가 돼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방분권 국가 균형 발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부산에서 다시 재점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 기필코 재추진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19년 5월 14일 문재인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국가 사업으로 확정한 이래 민주당은 성공적 대회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부산신항, 김해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야 모두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야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가적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속으로는 여러 가지 계산이 좀 있을 거예요. 무슨 계산이냐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겠죠. 그리고 2019년 5월 14일 문재인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국가 사업으로 확정했다. 라는 것을 아마 민주당은 굉장히 또 강조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유치가 되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여야 막론하게 전부 좋은 효과가 나올 텐데 문제는 이게 만에 실패를 한다면 그때 이제 또 책임론 공방 같은 것들 때문에 눈살이 좀 찌푸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 사업이고 만일 이번에 안 됐을 경우엔 다음번에 또 도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만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부산 시민들 뭐 전 국민들 굉장히 실망한 마음이 클 텐데 그 실망한 마음에 대고 또 정치권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니탄 내탓 공방 벌여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거는 안 보게 되길 바라겠고 안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져가겠죠. 네. 부산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외국인들이 돼지국밥도 먹고 그렇죠. 네. 돼지국밥 좋아해요. 씨앗 호떡도 먹고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씨앗 호떡이 뭐예요? 그 호떡 안에 이제 씨앗이 들어있는 호떡입니다. 부산에서 그 MZ 세대들이 그런 거 먹나요? 아니 그 예전에 그 이승기 씨가 먹어서 화제가 됐던.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뭐 돼지국밥 뭐 이런 거 아닌데 갑자기 뭐 씨앗 호떡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좀 네. 당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또 모르는 얘기를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면 계속 또 무슨 이게 뭐지 이런 생각 갖게 되니까 좀 우리가 세대를 초월하게 알 수 있는 얘기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태종대에서 조개구이로 정정을 그거 하겠습니다. 좋죠. 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당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제안한 혁신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대한 검토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 회의로도 있었는데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여러 혁신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혁신안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혁신위가 오늘 당 지도부에 상향식 공천 관련 4호 혁신안 그리고 과학 분야 관련 5호 혁신안을 보고를 했는데요. 일단 4호 모든 지역구에 대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의 공천 원천 배제 등이 담겼습니다. 5호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인재에 대한 전략 공천과 24개 장관급 부처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자문관 제도 도입, 대통령실의 과학기술 수석 보좌관 신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박수석 대변인은 또 공천 관련 혁신안은 지도부의 긍정적 입장을 공관위가 최대한 수용하고 선거관리 차원에서 잘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혁신위가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에 대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에서 따로 이야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혁신위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건의 요청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 혁신위 내부에서 갈등 양상이 빚어졌던 데 대해서는 혁신위의 열정적 활동에 대해 지도부는 계속 응원하고 있고 과감하고 우리 당이 변화할 수 있는 혁신안이 계속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말을 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가 지난 25일이었죠. 지역구인 울산 남구 의정보고회를 열어서 출마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2호 혁신안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험지 출마 관련해서 늘 김기현 대표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주말 동안 김기현 대표가 울산 남구 지역구를 찾아서 의정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여기서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도 울산이고 지역구를 가는데 왜 시비인가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김기현 대표가 이 불출마의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 워딩만 보면 김기현 대표가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과 3시간을 얘기를 한다, 뭐 자주 얘기를 의견 교환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와 이게 또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나도는 설들이 이게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측면이 많아요. 왜? 뭐 예전에 그 민주당은 막 인유한 위원장 그 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고 막 그 뭐 당무 개입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또 인유한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단지 저는 뭐라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도 인유한 혁신위의 혁신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론을 쫓아가야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꼭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만일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대로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 불출마 수순을 밟고 있다라면 이거는 다음번을 또 바라보는 포석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민주당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당대표 또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인데요. 현재는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비중 조정 방안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이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24일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있고요. 당헌당규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면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간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은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 등을 주장을 해왔는데 비명계에서는 당권파의 헤게모니 확대라면서 반대를 해왔죠. 이런 이유로 중앙위 논의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당내 반발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당의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양해해야 하는 것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들을 모아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이 표 반영 비율에 대해서 20대 1 정도는 당내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안건도 당무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은 강성 친명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당원 숫자, 각 정당의 당원 숫자가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는 최대로 많을 거예요. 막 250만 얘기 나오고 막 100만 당원 얘기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당원 하나 봤자 20-30만 명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많다. 이거를 과연 자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권리당원의 비중이 이 정도로 이게 사실은 원래 대의원 20대 1, 60대 1 들으면 얼핏 들으면 야 어떻게 한 표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명 표를 이 등가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특성이 특정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당원이라든지 이런 데 당세가 강하고 반면에 영남은 약하잖아요. 이렇게 지역마다에 있어서의 그 소위 말하는 영향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줄인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렇다면은 각 지역마다 균형 있게 각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비명계들이 이 권리당원의 이 강성 친명 지층이 많다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천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이게 계속 친명 체제로 굳어져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이 결국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비명들의 입지는 앞으로도 굉장히 줄 수밖에 없다. 설령 공천회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 왜 내년 8월에 할 걸 지금 하느냐. 둘째 이런 식으로 바꾸면 비명들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당권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반발이 심할 겁니다 아마.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으로 병립형 회기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당 관계자는 더 논의해봐야 하지만 위성정당 출연을 막을 현실적 수단이 없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고 대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당 관계자가 이제 29일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선이 점점 다가오니까 병립형 회기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국입니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이고요.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례성 확대 명분 아래 민주당 주도로 지난 총선에서 도입이 된 바 있지만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병립형 회기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벼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병립형 도입이 의석수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이런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 아래 지도부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비례제가 부상을 하고 있지만 병립형 회기에 거부감이 큰 의원들이 상당하다는 점도 변수인데요. 작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했다는 점이 특히 부담이라고 합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강조한 바 있고요. 비주류 모임, 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는 병립형 회기에 대해 선거 야합이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고요. 개파색이 옅은 이탄희 의원 등도 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 추진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이 연동형을 약속한 바가 있고 당내에서도 반대파가 상당한 만큼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앵커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에는 회귀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계산한 산술식 있죠. 26석 뒤진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프랑스 사례 파리떼법을 그 남녀 동수공천법 이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뭐냐면 선거에서 질 것 같으면 벌금 내고 그냥 공천해 그 파리떼법 남녀 동수공천해야 된다는 법 안 지키고 그냥 공천을 해버려요. 벌금 내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정당에 있어서의 존재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약간 좀 틀어서 권역별 뭐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은 지역으로 나누는 병립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갈 확률이 더군다나 이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국민의힘도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이 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이거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계산법도 복잡하고요. 네, 특히 연동형은 이제 네. 계산법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자칫하면 그들만의 싸움. 뭐 약속을 못 지켰다 이것도 그들만의 싸움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것.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아니죠. 오늘 잘하셨어요. 네. 갑자기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